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식설 시작합니다. 여야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률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했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합의는 불발됐는데요. 이번 반쪽 합의로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 사이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치권의 어설픈 종부세 합의가 가져온 결과 그리고 부동산 시장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소장, NH투자증권 WM 마스터즈 정보현 전무위원,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 이승훈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또 주목받았던 게 1주택자의 어떤 공제 액수를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주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였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 사이에 있는 1주택자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혼란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현철 소장님 어떠세요? 네. 사실 정부는 일단 방안을 발표해놔서 마치 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일단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원래 좀 합의되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뒤에 발표하는 게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먼저 발표하고 근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민주당에서 그걸 해줄까?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이제 발표를 먼저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결과로 보면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부자 감세라고 이제 반발하면서 합의가 도출이 좀 어려운 측면이 일어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종부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이제 그렇죠. 맞이했죠. 그래서 지금 정부는 먼저 기존 안대로 걷어들이고 나중에 이제 합의되는 대로 그거에 따라서 소급을 이제 하겠다. 소급을 적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결과가 이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 공제를 11억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14억 원을 공제해 주겠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었고 그게 지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 11억 원에서 14억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가장 많은 곳이 또 서울일 것 같은데 특히 강남일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 지역의 어떤 부자 감세다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좀 그런 측면이 좀 많이 대두가 될 것 같긴 해요. 실제로 이제 저도 봤더니 공시가 11억, 14억 정도 되면 실제 가격은 시세로 보면 거의 막 20억에 근접하는 15억이 넘는 뭐 그런 금액들이 많겠죠. 그런 가격들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있는 아파트들은 사실 서울에서 핵심 지역이란 말이죠. 강남권이나 뭐 좀 이제 마용성이나 그렇죠. 뭐 이쪽 좀 뜨거웠던 이런 지역들.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런 그 종부세 완화의 혜택을 얻는 사람들의 대상이 결국엔 잘 사는 사람들 아니냐. 1주택자지만 그럼 거의 뭐 20억 아파트 이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거니까. 그럼 서민들은 어떡하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자 감세의 논란을 좀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정보현 의원님은 어떠세요? 지금 뭐 논란은 어쨌든 시작이 됐거든요. 예, 일단 뭐 말씀하신 부자 감세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참여자별로 본인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죠. 그렇죠. 다를 수는 있겠죠. 이거를 이제 집권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이제 정상화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이쪽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이게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2005년에 도입이 됐을 당시에
이 도입 취지에 대해서 종부세법 1조에 보면 예. 고액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를 해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엔드 조건으로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12년 전인 2010년도만 본다 하더라도 네. 그 과세 인구가 한 25만 명에 그쳤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이게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대비를 봤을 때 0.5%에서 지금 2%로 한 4배 가까이 좀 증가를 늘어난 거네요. 한 거거든요.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뭐. 그렇죠. 예. 그리고 3인 가구로 가정을 했을 때 한 300만 명의 인구가 이 종부세의 영향을 좀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지난 수년간 좀 집값이 급등을 해왔는데 네네. 여기에 그러면 이제 가격 안정의 도모에 큰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는 거는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수 증가가 목적이라면은 뭐 유지를 하면 되겠지만 예, 예. 이제 최근 급등에 따른 부담, 실제 이거를 납부해야 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네. 사실 부담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공시 가격이 이제 19.4% 그리고 올해 17.2%가 상승을 했는데 역산을 해보면 네. 불과 2, 3년 전에 7, 8억 했던 이제 주택 가격이 이게 이제 12억이 넘어가는 정도 수준이 돼버렸으니까 투기 수요가 아닌 1주택자들에 한해서는 좀 완화해줄 필요는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은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9월 1일에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일부 종부세가 완화됐던 이 처리 내용을 방안을 보면 그 시장 영향이라든지 뭐 거래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줄 만큼 많은 내용이 사실 담기지는 않았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기대가 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상속과 같이 좀 비자발적인 주택 취득이나 아니면 이사로 인해서 일시적 이주택과 같은 그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 효과에는 분명히 좀 도움은 좀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네. 마찬가지로 투기 수요로 볼 수가 없는 뭐 장기 보유자라든지 네네. 뭐 고령자에 대한 뭐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또는 집이 팔릴 때까지 납부를 유예시켜 준다는 점은 뭐 실수요 보호 측면에서 좀 도입이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하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공시가격 14억 원으로 향해가는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시각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일단 여기에 대해서 뭐 찬반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요. 또 사실은 뭐 뚜렷한 정답은 없죠. 이게 어느 쪽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일단 공시가 비율이 70%라고 했을 때 14억 기준이게 되면 한 시세가 20억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20억이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고가죠. 예, 비싸죠. 쉽게 가질 수 없는 네. 그런 주택 가진 거니까 한편에서는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그 올라간 거에 대해서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는 이제 시각이 존재하는 거고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11억에서 14억으로 올려줘서 이제 감면을 해준다라는 것은 비과세 해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부자 감세 키워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예, 이제 더군다나 아까 우리 그 CD에 나왔지만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서울에서 70% 비중을 차지합니다. 11억 원에서 14억까지 아파트에서요. 그리고 저 중에서 강남 사구의 한 절반 정도, 약 45%가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강남 사구 하게 되면 굉장히 부천으로 인식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그 비과세를 해주는 게 확장됐을 때 이 강남 사구 쪽 부천이 대부분의 혜택을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1주택자 같은 경우도 사실 투기 성향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가격을 뭐 내가 올렸느냐, 시장에서 올라간 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의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것도 일견 또 수긍이 가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의견이 좀 팽팽한 것 같고 뭐 네. 사실은 어느 쪽 시각으로 보느냐인데 뭐 어쨌든 지금은 당장은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네네. 통과가 되기 힘들어 보이고 다만 이제 연내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네. 그때까지 또 어떤 좀 절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번에 11억, 14억에서 협의가 안 돼서 네. 뭐 13억 제시를 했다가 또 여당에서 네. 또 12억까지 최종 12억 도, 절충안을 네. 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네. 최종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연내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뭐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입장차를 드러낼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의 해석에 따른 또 입장차가 생기는 부분이긴 한데 이미 정부 안에 알려졌단 말이에요. 국민들에게 전달이 돼서 14억 원이 마치 기정사실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결국 되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계속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을 먼저 주셨는데 종부세 같은 경우는 거래 안정화에 사실 기여하는 측면이 좀 약해요. 원래 사람들은 집을 사거나 이럴 때 예, 예. 우리 재산세가 얼마나 가지? 뭐 종부세가 얼마나 가지? 이렇게 계산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취득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 직접 거래하면서 그리고 팔 때는 양도세가 얼마나 가지? 이런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측면이 있는데 종부세는 사실 계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재산세 얼마나 가는지 사실 거의 이제 모를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이제 보유세가 차지하는 역할이 좀 많이 작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민주당에서 이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그 종부세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좀 이거는 좀 재고를 해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인데 문제는 또 이제 제도라는 게 한번 또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리를 잡고 나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가 또 당위적인 측면에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전한 하락세로 이제 접어들지 않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 투기 심리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이 부자들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한테 유리할 수 있는 제도들은 조금씩은 시기를 늦추는 측면도 저는 좋다라고 보는데 정부가 약간은 지금 제가 볼 때 무리한 측면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리했다. 네. 근데 사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11억 원에 대한 공제를 해서 세금을 매기고 과세를 하고 나서 나중에 만약에 조정이 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거를 소급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그걸 또 국가가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좀 불편을 겪거나 혼란을 또 겪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단 이런 이제 행정의 혼선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일단 그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이 이번 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모레죠. 그러네요. 7일 날 이제 본회의에서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혼선은 뭐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미 9월 1일에 불발이 한번 됐는데 일주일 만에 뭐 될지는 뭐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정 청구를 통해서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정 청구요? 네네, 그렇죠. 조금 쉽게 풀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는 그 한 해가 지나서 그 내가 냈던 이제 세금을 이제 세액 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냈던 세금에 대해서 경정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이제 올해 안에 환급 받는 거는 좀 불가능해 보이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참여자인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관계 기관에서도 비용에 좀 소진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한 1.2%를 또 돌려줘야 되고요. 그래요? 우편이나 이제 분류 작업에 들어가는 국비도 좀 사용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혼선이 좀 좋아 보이진 않는데 저는 좀 그 뭐 비용도 그렇지만 사실 이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6월 1일 이전에 적어도 그 대상이 되는 인원은 그해 납부해야 될 종부세의 과세 방식이나 어떻게 부과될지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1주택자에 대한 그 공제 금액조차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오는 그 혼란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거래량 감소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 좀 이렇게 좀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사실 세금이 의무다 보니까 예측 가능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세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지금은 예측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문제겠네요, 또. 문제죠.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혼란이 좀 불가피할 걸로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말씀하셨던 거는 지금 말씀하셨던 이렇게 우리가 행정이 좀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도 불편하고 뭐 쓸데없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도 되는 부분도 사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창기 국세청장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기본공제 금액을 어쨌든 현재 상황은 11억이기 때문에 11억으로 안내를 가야 되는 상황이고 부부 공동 명의자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까지 이제 단독 명의를 할 것인지 공동 명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공동명의 같은 경우는 일단 6억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6억까지 공제해주게 되면 네네. 공동명의 같은 건 12억까지 공제가 되는 부분, 또 단독이 있으면 11억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공동으로 할지 단독으로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단독이 지금 기준이 11억인지 12억인지 14억인지 알 수가 알 없기 수가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정보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 1일 날 해주고 이제 오히려 더 굉장히 또 좋아 보이는 의견인 거고요. 네네. 아예 6월 1일 전에 좀 확정이 나야지만 그러니까요. 그때도 매수하게 되면 올해 내가 이거를 얼마를 내야 내야지까지도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사고 나서 깜깜이처럼 얼마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조세 측면이 좀 안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앞서 제가 반쪽짜리 합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합의가 안 됐지만 합의가 된 부분도 있죠. 종부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일단 합의가 돼서 일시적 이주택자나 뭐 네, 고령자나 네, 네, 네. 그다음에 장기 보유하신 분들에 네, 대한 네. 혜택은 이제 종부세가 좀 완화되는 그런 측면들이 생길 텐데 어떻게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처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유세가 거래에 끼치는 영향은 사실 미미하다. 별로 없어요.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시장을 잡기 위해서 보유세를 중과를 했잖아요. 근데 거의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도 거래가 절벽인 이유를 보면 예. 종부세가 차지하는 역할은 사실 거의 없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그 금리 영향이나 그렇죠. 예, 아니면 이제 대출 그, 규제. 예, 대출 규제도 있고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나 취득세 중과가 훨씬 더 이제 크게 영향이 미치는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거의 이제 그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에 네네. 처해 있고 그 무주택자들은 거의 이제 집을 살 사람들을 다 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종부세가 완화됐다라고 해서 집을 이제 더 사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크게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완화가 시장의 안정화를 좀 기여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 예상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일시적으로 집을 두 채 가지는 일시적 이주택자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굉장히 나이가 이제 연세가 드시거나 네네. 아니면은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세금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는 다른 분들에 대한 또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느낌으로 보면 네네.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살까 아. 생각해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네네.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장을 좀 바라보는 입장이 좀 많이 다른데 네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집을 사는 목적이 주거 안정이나 주거의 목적이 있다라고 거의 판단이 안 들거든요. 어디 있다 보세요? 시세 차익. 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 차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다른 상황이 벌어져도 사실 매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래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유세가 완화되더라도 네네. 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나서거나. 행할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뭐냐면 매도자 측면을 또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파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런 게 이제 약간 호재가 된단 말이에요. 완화가 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요. 보면 호재가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매물을 걷어들이고 호가를 올려버려요. 아, 이제 차익을 보려는 목적이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또.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의 그 갭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럼 거래가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용산, 예,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제 용산을 좀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이 완전 그 분위기가 난리 좀 났었던 그렇죠. 적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에 보면 뭐 8억 호가가 8억이 올랐네 막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거래가 한 건도 안 일어났어요. 한 건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냥 호가만 올랐다가 조용해지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그때 매도자들이 이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뭔가 호재거리가 생기면 매물을 걷어들이고 호가를 올리고 네. 매수자들은 사실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거래
절벽 쪽으로 더 가지 오히려 이런 게 거래 안정을 가져다 이루는 주지는 않을 것 같다. 도움이 되는 측면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정변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이거를 꼭 이제 차익에 대한 실현이라든지 이런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네. 요번에 뭐 장기 보유자라든지 고령자처럼 정말 그 이제 차익을 기대하지 않고서 실제로 거주의 목적이 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신규 매수 수요를 진작하는 데에 대한 접근을 본다고 하면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거기까지는 좀 영향력이 닿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미 이렇게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좀 도움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부담이 주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 요번에 1주택자 특례 조항 통해서 그 뭐 10만 명 네네. 그 이제 상속과 이런 이제 일시적 2주택자 이분들은 이제 세부담 상한도 150% 적용을 받고 네. 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 적용 받으니까 저는 눈에 띄는 대목은 일시적 2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완화가 좀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수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종부세 관련 안은 크게 4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올해 2가지를 다루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2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9월 1일 날 나왔던 것처럼 11억에서 14억으로 그 특별공제액을 높이는 게 하나가 있었고 예. 이건 이제 불발이 됐었죠. 그렇죠. 올해 연내하기로 했지만은 네. 그 두 번째가 지금 그 이제 예외를 해주는 네네.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제 큰 이슈는 내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기본 공제가 네. 이제 개인 1주택자는 이제 12억 원, 그리고 다주택자는 이제 3억 원이 늘어나는 9억 원. 네. 그리고 공제 금액이 좀 늘어나는 게 있고 이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그 주택 수에 따라서 중과를 적용했던 네. 그 이런 다주택자를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으로. 가액 기준으로 네. 해서 단일 세율을 일괄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내년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 다주택자에 대한 그 이제 수요라든지 향방이 어떻게 될 건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은 될 것 같고 그럼 내년에도 국회에서 또 이걸 갖고 또 치열한 또 공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죠. 요번에 처리됐던 것만 보더라도 네. 이게 정부의 의지만 갖고 되지 않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지켜보셔서 아실 것 그렇네요. 같아서 네네. 내년까지도 아마 이게 뭐 총선도 있고 아마 네네. 많이 이렇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너무 기정사실화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수요자적 측면에서도 훨씬 더 네. 예상을 하고 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승우 소장님 어떠세요? 지금 뭐 어쨌든 종부세법 관련해서는 합의를 이뤄냈거든요. 그거 네. 관련해서는 어떠세요? 예, 합의를 이뤄냈는데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 얘기한 부분적으로. 것처럼 반쪽 법안 처리다 법안이 처리된 건 아니지만 반쪽 네네. 협의가 된 거니까 네. 사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두 분 의견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세금을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시장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이나 트리거가 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약하죠. 왜냐하면 지금 뭐 종부세 때문에 그동안 집을 사고 팔고 안 했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네네. 금리 인상이라든가 전반적인 경기 상황의 여파가 가장 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완화적인 입장을 그 정책을 취한 거긴 하지만 예. 사실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거래 활성화까지 이어지긴 어렵다. 이제 금리 특히나 이제 이번에 그 종부세 관련돼서 통과된 내용이 상속주택이나 일석이주택, 뭐 저가 지방주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부여하는 건데 네네. 사실 이게 다른 세법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동산 하게 되면 양도세를 거론을 많이 하는데 양도세에서는 이미 이런 저가주택, 상속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전부 다 혜택을 이미 받고 있거든요. 근데 종부세가 사실상 늦었던 거지. 그렇네요. 그게 뭐 추가적인 혜택이 아니라 원래 받았어야 됐던 거를 이제서야 뒤늦은 준 거 혜택이 된 거죠.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도 아니라서 이게 시장을 움직이는 영향력을 주기에는 좀 미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데 시장은 계속해서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락의 초입에 들어와서 이제 하락의 기조를 계속 가게 될 것인지도 궁금한데 눈에 띌 만한 건 서울이 3년 7개월 만에 하락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해 주신 어떤 긴축의 기조, 대출의 규제, 아까 거래가 또 되지 않는 어떤 그 수요자와 공급자와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가동이 좀 되는 상황인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실제로는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요?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금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죠. 예, 궁금해하거든요. 얼마나 되는 거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금리가 아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금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같을 때는 큰 힘을 내고 방향이 다를 때는 큰 힘이 거의 없거든요.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부동산 가격이 이제 급등을 했단 말이죠. 금리가 올랐는데도 가격이 그렇죠.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금리가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시장이 먼저거든요. 시장의 방향이 먼저 정해지고 거기에 금리가 이제 부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그때 이제 시장이 막 올라갈 때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효과가 있어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이고 네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게 양상이 다른 게 먼저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하락으로 약간 뭐 돌아서서, 턴을 예.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상도 사실 그냥 점진적인 금리가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들이 막 연달아서 가파르게 나오는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더 충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자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지금 집값도 안 올라가는데 네. 내가 이걸 집을 무리해서 살 필요가 있나? 사가지고 이자 부담만 굉장히 늘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버텨볼까 이러다가 좀 시간이 촉박한 사람들 같은 경우 빨리 던져서라도 그렇죠. 거래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급매물 거래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강남권에서는 호가를 좀 많이 버텼던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KB 지수나 이런 데들은 좀 가격 하락폭이나 뭐 그런 게 안 나타나는 그런 이제 가격 지수들이 나타났었는데 그런 지역들이 있었던 예, 거죠. 예. 이제는 이제 호가들도 좀 낮추고 있는. 대표적으로 서초 이런 데도 워낙 보합을 하다가 네네. 다른 데 다 떨어질 때도 안 떨어지고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버텼습니다. 예, 예, 거기 예. 같은 경우는. 근데 요즘에 좀 이제 또 빠지기 예, 시작해서 요즘은 이제 호가들이 조금씩 낮아지고 예, 있는 예.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거의 이제 하락장으로 네, 넘어가지 들어갔다. 않았나 이렇게 이제. 근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금리가 계속 높아지니까 집을 찾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이자 부담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나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그렇죠. 또 집을 갖고 있다가 파시려고 하는 분들은 네. 오늘이 가장 비쌀 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하락세로 자꾸 가니까. 예. 근데 거기서 오는 미스매치가 계속 거래를 또 불발시키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시장은 요즘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 참여자,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 사이드 각 사이드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격 격차가 역대급으로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매도자들은 그 호가를 좀 버티면서 낮추지 않는 움직임들이 있고요. 매수자들은 높아진 금리와 뭐 이자 부담 그리고 달라진 분위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격을 좀 많이 낮추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거래됐던 가격이 있으면 매도 호가는 이것보다 좀 더 많이 올라와 있는데 비해서 매수자들은 상당히 낮은 가격에 이제 매수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극이 계속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계속 좀 인상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매도자들한테 더해지는 그 압박이 더 클 것으로 좀 생각은 되고 있고요. 이제 앞서 이제 금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이제 구체적으로 미치냐에 대해서 네네.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다른 자산과 다르게 부동산은 좀 황금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래를 통해서 가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거나 인하됐을 때 다른 금융시장보다 좀 느리게 반응을 좀 합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 자료를 좀 인용해 보더라도 예, 예. 보통 12개월에서 15개월의 시간차를 두고 인상이 됐을 경우에 이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좀 얘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번에 파월 의장이나 아니면은 뭐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좀 이렇게 빌려 보면 이게 그 인플레 이슈가 해소가 되고 금리가 적정 레벨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뭐 빠른 시간 안에 좀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진 않고 그러니까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네. 이런 영향은 앞으로도 좀 계속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쉽지 않은 거죠. 맞습니다. 금리도 계속 오를 것 같고 경기는 또 경기 침체 얘기가 네.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왜 일기 신도시 최근에 뭐 재건축 기대감 불었다가 좀 접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급매물 내놓는 것 같아요. 가격을 어떻게든 좀 낮춰서라도 빨리 이걸 좀 정리를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거래가 안 되네요. 가격을 많이 낮췄는데도 여전히 눈높이가 다른 건가요? 그렇죠. 눈높이가 상당히 다르고 네. 일단은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금리가
지금까지 인상된 것도 사실은 뭐 어떤 금리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예, 예. 올라가냐 떨어가냐 중요하지만 그 속도와 폭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빠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빅스텝도 처음 밟았고 미국도 계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있는 와중이고 문제는 지금까지 오른 것도 그렇지만 향후의 전망도 계속 오른다라는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딱히 지금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꼭 거기를 지금 사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예, 예. 특히나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향후에 뭐 좀 안정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현재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완화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유하신 분들도 좀 버텨보기를 할 텐데 네네. 지금 뭐 이번에 8.16 대책 나온 것도 좀 너무 실망감을 좀 줬고 어느 정도의 어떤 강도로 언제 나올지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금리까지 안 좋은데 계속 버티기는 쉽지가 않다 보다 보니까 실망 매물들 좀 일부 나오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잘 되지 않는 수요자들은 붙질 않으니 네네. 그런 현상이 아마 하반기에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가격은 계속 빠지겠네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은 가격을 낮추려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네. 또 수요자들은 뭐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혹은 향후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렇죠. 거래가 안 될 거고 예. 그럼 어쨌든 집값은 계속 빠지는 쪽으로 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부분이 네. 만약에 이번 정부가 지금 1기 신도시 예. 재건축 규제 완화를 지금 만약에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해주면요. 예, 만약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네, 저는 그래도 거래가 안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심지어 합니다. 지금 해줘도 안 된다. 네. 근데 지금 밀어놨잖아요, 그죠? 그렇죠. 밀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 때문에 거래량은 좀 더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규제가 완화된다면. 아니요, 규제가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약간은 이 언밸런스 같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규제가 지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기 신도시 그 재건축이 어려워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망 매물이 나오거든요. 실망 매물이 나오면 사실 지금 매수자들은 약간 이제 그 기다리는 이제 매수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급매물 좀 심한 급매물이 나오면 사겠다. 그거는 사겠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규제가 완화가 돼가지고 기대감이 탁 오르잖아요. 그러면 용산하고 똑같은 상황이 집값이 또 벌어지거든요. 뜨는군요, 이제. 예, 호가를 확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다 같이 거의 뭐 기대감이 있으니까. 담합을 하지 않아도 똑같이 반응을 해요. 기대감에 의해서 호가를 올리고 매물을 걷어들이고 그럼 매수자들은 저건 너무 심한 너무 가격이야. 비싸다. 예, 그래서 쫓아가서 사기가 어렵고 그래서 오히려 더 거래 절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사실 그냥 시장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럴 그래서 수도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거래가 좀 조금이라도 늘 수 있는 상황은 오히려 이제 실망 매물이 좀 더 나왔을 때 거래가 조금 더 늘 수 있다. 매도하실 분들이 좀 손을 놔야지 될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일 예, 수도 예,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쉽진 이제 않겠는데. 시장이 네.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이제 거의 변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매도자들이 이제 그에 맞추는 상황이 벌어지면 거래가 좀 늘어나고요. 아니면 이제 끝까지 버티면 거래 절벽 상황은 좀 많이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막 집값이 크게 오르고 공시지가가 막 두 자릿수씩 뛸 때는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무슨 규제 매기고 여기는 어떤 규제 매기고 이런 식으로 규제 지역을 점차 전국적으로 막 확산시켜가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시장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는 안 되고 이런 분위기라면 규제 지역도 좀 푸는 것에 대한 뭐 일종의 기대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규제 지역 해제, 특히 이제 그 서울이라든지 주요 수도권에서 규제 지역을 해제를 지금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집값의 상승 자극할 요인이 아직은 조금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이런 분위기가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이어진다면 네네. 규제 지역 해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뭐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뭐 정비 사업 둘러싼 이제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 뭐가 하나 딱 정해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한 번에 여러 규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대출이나 뭐 청약이나 뭐 세제 관련돼서 네. 이게 바로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것인데 가장 효율이 좀 크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6월 달에 뭐 6개 시군구에서 투기과열지구도 뭐 해제를 했고 11개의 조정지역도 해제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뭐 우려했던 상황이 좀 발생되진 않았잖아요. 아직은. 대전이나 대구에서. 네, 지금 국토의 70%가 그 규제로 묶여 있는데 이건 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윤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동산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뭐가 좀 있어야 그래도 작동을 하고 여기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건데 거래량이 너무 좀 극심하잖아요. 없으니까. 네, 이걸 좀 진작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집값이 떨어지고 있느냐도 맞겠지만 지금 집을 안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전세나 조금 뭐 월세 이런 임대차 시장의 어떤 상황은 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전세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죠 요즘에. 예, 전세 가격 떨어지고 있죠. 지금은 역시나 이것도 금리 영향이 많이 좌우를 한 건데 예. 일단은 우리가 매매나 전세나 월세 세 개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집을 이제 어떤 그렇죠. 주거 살려면. 형태가. 예. 그런데 매매 수요가 지금 거의 없다 보니 임대차 시장으로 가는데 예전 같으면 사실 전세 시장이 더 화랑이었겠죠. 매매가 안 네네. 된다 그러면. 그래서 다시 또 갭이 줄어들면서 매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생겼는데 예전과 다른 거는 지금 2010년대 이후로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걸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것도 대출이다 보니 맞습니다.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져서 많은 걸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많이 예. 해주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가격이 상승시켰던 하나의 요인이었는데 그게 줄어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들도 전세를 이제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럼 당연히 이제 그동안에 전세가가 고공행진했을 때 눌려 있었던 월세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고금리의 대출을 안고 전세를 들어가느니 월세를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저렴한 그런 특이한 현상이 생겨났던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월세로 계속 지금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없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뭐 공급량이 없는 것도 좀 있고 예, 어쨌든 전세 수요자들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전세가도 안정돼 있고 매매가도 안정돼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과천은 오르더라고요. 뭐 지표상으로는 네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과천은 지금 20주 연속 뭐 오르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들도 나왔는데 네. 과천은 왜 올라요? 일단은 좀 시장을 먼저 봐야 되는 게 네네. 과천을 그 과거로 조금 돌아가 보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다른 지역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아 예. 근데 과천은 좀 덜 올랐어요? 덜 오르거나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래요? 먼저 좀 떨어졌던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이 지금 지금 과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임대차의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좀 안정된 측면이 있는데 이제 오르는 이유는 요즘에 최근에 이제 재건축 이주가 이제 시작됐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오르는 그런 지금 시장을 보이고 있어요. 좀 다르네요. 거꾸로 가네요. 지금 임대차법 와서는 가격이 가는 방향과는 과천 또 반대로 가고 네. 최근에 또 흐름과는 또 반대로 오르고 뭐 이런 식의 네. 흐름을 보이는 좀 특이한 지역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봐야 되나요? 이거는 좀 국지적인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과천이라는 입지를 먼저 살펴보면 네네. 그 재건축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있는 지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이제 세 분류로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보고 있는데 예. 현재 이제 3단계에 지금 한참 단지들이 이주를 하고 있어서 이주 수요가 있는 건데요. 일단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사업 단계에 따라서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 멸실이 되면서 주변 지역의 전세 가격이 먼저 오르기 시작하고요. 네네. 그리고 일정 기간의 공사를 마친 후에 입주장이 또 시작이 되면 네. 그 늘어난 공급의 효과를 보면서 전세 가격은 하방의 압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천만의 어떤 그 지역적인 수급 여건이 네. 그 전체 대세적인 흐름과는 별개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고요. 임대차 뭐 2법, 3법의 도입으로 전세 가격이 다른 지역들은 오를 때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1단지 푸르지오 서밋이 입주를 했었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6단지 과천자이가 2099세대가 입주를 하면서 네네. 그 반대 사이클로 이렇게 디커플링으로 좀 움직였던 게 있고요. 지금은 또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네네. 여기 이제 그 센트럴자이가 이번 달부터 이제 11월까지 입주를 하는 이주를 하는 시점에서 좀 네네. 전세 가격이 좀 상승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그럼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좀 흐름이 유지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흐름이 예상이 되고 2026년도에 또 입주를 하게 되면 네네. 또 그때는 전세가가 안정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
좀 넓게 보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요새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단계별로 이주와 입주장을 반복해서 가격이 등락을 좀 거듭하는 모습들은 좀 벤치마크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소장님 아까 네. 왜 월세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예. 월세 시장도 그런 전세랑 이렇게 연동돼서 커플링되는 현상을 보이나요? 이제 월세 시장이 어떤 현상이 생길 거냐면 앞으로는요. 예. 지금 전세 시장이 굉장히 약세잖아요. 네네.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과천 별도로 하고. 예. 그러면은 월세가 지금 계속 수요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월세에 대한 금액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전세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세는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결국은 월세 소득이 높아지고 어느 순간 금리의 영향을 봐야겠습니다만 당분간은 금리가 인상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올라서 월세가 약세겠습니다만 금리가 예를 들어 멈춘다고 가정을 하고 결세가 계속적으로 들어갔을 땐 어느 순간은 또 이게 바뀌게 역전이 됩니다. 될 역전이 수도. 되죠. 아. 그러면 사람들은 다시 전세가 전세로 낮네라고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전세가 실제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또 옮겨가게 되는 현상이 생겨나게 되고 그럼 이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거죠. 매매가가 멈춰 있다면 그렇죠. 그렇게 다시 또 이동하게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대체 보완 관계를 하게 되면서 올라져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여전히 뭐 국회에서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시장 자체는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단적인 이 현상에 좀 몰입되기보다는 앞으로의 상황들을 좀 자세히 지켜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판단도 함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현철 소장, 정보연 위원, 이승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